학부모들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하다못해 음료수 한 병이라도 얻어 마셨다면 그것에 대한 보답은 그들의 자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영어 선생은 믿었다. 그리하여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에 대한 보고를 솔직하게 했다. 우직한 영어 선생이 수업 종료 후 부모와 상담 전화를 하고 있으면 임 선생은 조용히 퇴근을 했다. 한 공간에 근무하면서도 임 선생은 퇴근을 할 때 인사도 없이 학원을 나가버렸다. 수업이 끝나고도 퇴근을 하지 않은 채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 말을 하고 있는 영어 선생이 임 선생의 눈에 꼴같지 않게만 보였다.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영어 선생은 머지않아 부모들 앞에 나댄 대가를 받게 될 것이었다. 부모와의 상담은 자칫하면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는 일이었다. 뭐든지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두는 게 낫지 일부러 나설 필요가 없었다. 그랬기에 영어 선생이 학부모 상담을 한답시고 들이댈 때마다 조롱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임 선생은 영어 선생처럼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임 선생에게는 남모르는 입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부모들과 상담을 끝낸 영어 선생은 내친 김에 학원 전문 서적에도 전화를 넣었다. 책값의 할인 여부를 알아보고 학생들의 인증시험 관련 일자를 확인했다. 원장은 책을 최대한 도매가로 떼어서 학생들에게 책 장사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원하는 만큼 책값 할인이 되었음을 알린 후 퇴근을 하려고 영어 선생이 원장을 찾아갔다. 원장 교실에는 몇몇 아이들이 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일을 바로바로 보고해야 마음이 편한 영어 선생은 원하던 가격으로 책을 주문했다고 원장에게 알렸다. 그러자 원장은 교실에 남아있던 아이들을 의식한 듯 지금 그런 말을 여기서 왜 해요? 라며 내쏘았다. 원장은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대놓고 돈에 대한 보고를 하는 눈치 없는 영어 선생이 답답했다. 은밀히 처리해야 될 문제를 공개적으로 부려놓는 영어 선생이 못마땅하기 그지없었다. 앞뒤가 꽉 막힌 영어 선생을 향해 구원장이 빨리 나가라는 듯 신경질적인 얼굴로 손을 휙휙 내저었다. 다음날 직원회의에서 원장은 학생 수가 줄어서 급여 조정을 해야겠다고 선언했다. 다들 불만이 없는 것처럼 말없이 앉아 있었다. 급여는 작년에 이미 삭감된 바가 있었다. 개인 사업자로서 여느 장사나 다름없는 것이 학원이라지만 학원과에도 통용되는 기준급여가 있었다. 뿐 아니라 원장은 월급을 한두 달씩 밀려서 지급하곤 했다. 급여를 제 날짜에 넣는 예가 없었다. 아무런 경험도 없이 원장이 학원업계에 들어왔다는 말이 맞는가 보았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 임대료 받는 일을 하며 살다가 교회 신도의 소개로 학원을 차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학원의 학자도 모르고 학원을 차린 원장이기에 함부로 아이들을 때리고
아이들의 반편성을 기준 없이 하는 데다 선생들의 급여도 멋대로 삭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장은 아이들에게 매를 대지 않는 영어 선생을 갑갑하게 여겼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때리라고 원장이 지시했다. 아이들에게서 즉각적인 개선을 끌어내려면 어설픈 훈계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생이라면 알고 있을 터였다. 말로써 아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선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지지부진하게 많은 말들을 쏟아내며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영어 선생이 확실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끔 원장은 체불에 쓸 막대기를 하나 내주었다. 기말 시험 대비 기간이 시작되자 원장 부인인 고 선생이 시험 대비를 위한 특별 수업을 맡아주려고 학원에 나왔다. 쉬는 시간에 영어 선생은 커피를 마시며 고 선생과 임 선생의 대화를 들었다. 그들은 자연스레 교회에 대한 말을 꺼냈다. 교회가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전할지 모른다고 고 선생이 운을 떼었다. 게다가 요즘 교회에서는 장로 직분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이 많은가 보았다. 옛날에 다녔던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듣기 위해 임 선생이 귀를 쫑긋 세웠다. 이번에 백권사가 장로로 추대되었어요. 그래요? 회사로 치면 고속 승진이네요. 그 사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사였잖아요. 당회장 밑에 재정 담당 집사였으니 바로 올라가는 거지요. 근데 난 요즘 꽤 놀라고 있어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는 건지 몰랐거든. 그 사람은 재정의원이니 뒷돈이 잘 돌 거 아니에요. 교회의 각종 활동비 및 직원 사례비, 구역장이나 봉사자에게 주는 격려비, 수고비, 그러한 모든 심의비가 그 사람 손에서 나올 테니까요. 그런 사람이니 장로가 되기 위해 들어갈 돈 정도는 갖고 있겠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 돈을 주무르는 것은 당회장인 목사겠지요. 어쨌든 장로가 되기 위해 내야 될 돈이 그렇게 큰 금액일 줄은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냥 믿음이 굳건하고 다른 신도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기량을 갖추기만 하면 장로가 되는 줄로 알았다가 결국 돈으로 장로 직분을 사는 꼴인 것을 알고는 돈과 엮어진 교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중이에요. 하느님 앞에 얼마의 헌금을 바칠 것이냐는 것은 내 능력껏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꼭 얼마를 내야 된다고 강제된 게 있나요? 주일헌금이든 장로가 되기 위한 특별헌금이든 간에 그것은 각자가 정해서 내는 거죠.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임 선생이 살짝 흥분하는 것 같았다. 고 선생은 장로 직분을 받는 것과 신앙심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이 내는 헌금이야 자유일지 몰라도 장로로 추대될 때는 적정 수준의 돈을 바쳐야 돼요. 믿음의 깊이나 덕성으로 장로가 될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나는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따져보니까 어차피 장로가 될 만한 덕망을 뚜렷이 잴 기준은 없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잰다는 것은 애매한 일이니까. 믿음이 깊을수록 하느님 앞에
많은 돈을 냈을 테니 장로가 될 기준을 돈에 근거하여 가늠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장로가 될 만한 수준인데 가난해서 교회에 낼 돈이 없으면 결국 장로가 되기를 포기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목사가 되는 것의 기준이 신앙심이 아니듯 직분을 받는 것의 기준도 신앙심이나 덕성은 아니에요. 임 선생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그런 수준이었기에 자신이 새로운 참 교회를 찾아 떠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직분을 줄 때의 기준을 보면 성경을 근거로 삼는다는 것 같던데요. 교회에서 내놓은 선언문을 보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가진 자, 교회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 하느님과 세상을 향한 두 가지 마음 중에서 세상에 속한 마음을 거둔 자라고 되어 있다던데요. 그렇다면 직분을 받는 첫 번째 요건이 신앙심이거나 영성이라는 거잖아요. 큰 기준이 신앙심이고 두 번째 기준이 돈이라 치더라도 따져보면 신앙심과 돈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요. 신앙심이 있는 이들이라야 11조를 어김없이 바치고 큰 액수의 헌금도 딱딱 내겠지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면 그런 돈들이 아깝지 않을 테니까 신앙심과 헌금의 액수가 비례한다고 볼 때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이 당연해요. 대화가 끝나갈 쯤에 고 선생은 5가지 구성으로 된 명품 가방을 꺼내놓았다. 아직 포장지에 쌓여있는 가방들은 숄더백, 토트백, 크로스백 클러치와 손지갑으로 구성된 일련 번호가 암호처럼 찍힌 것들이었다. 부인이 고가의 명품을 취하고 있을 때 남편인 구원장은 선생들의 급여를 삭감했다. 월급을 밀려 지급하면서도 구원장은 미안한 기색조차 없었다. 5가지 세트는 모두 똑같은 무늬와 로고가 찍힌 것들로 사용하기에 지루해 보였다. 그것들은 명품점을 운영하는 같은 교회 다니는 신도에게서 산 물건들이었다. 학원 선생도 교회 다니는 신도 중에서 채용하고 명품도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도에게서 사고 아이들도 신도가 운영하는 학원에 보내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은 교회의 신도들이었다.